민주주의의 큰 결점은 대중이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주의가 바로 대중이 선택하는 게 민주주의죠. 그런데 민주주의의 큰 결점은 대중이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성인이라고 불리우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민주주의를 어리석은 대중이 이끄는 중우정치라고 하였습니다. 중우라는 건 대중 중자에다가 어리석을 우자, 그래서 중우정치라고 하였습니다. 뭐가 뭔지 모를 때는 대중이 택한 길을 따르면 무난하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그 길이 현명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우정치라고 말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중은 눈에 보이는 세계만 보고 그것이 벌어질 수 있는 원인의 세계는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중은 이미 벌어진 다음에나 알지 벌어지기 전에를 눈치채지 못하는 게 대중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플라톤은 그의 국가론에서 민주주의를 다수의 폭민에 의한, 폭민이라는 건 난폭한 국민이라는 뜻이에요. 폭민에 의한 폭민정치라고 하였으며,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정치학에서 다수 빈민에 의한 빈민정치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중은 대부분 보면은 빈민, 가난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정치라고 규정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빈민정치, 그리고 플라톤은 폭민정치라고 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한편 괘씸한 생각도 들겠지만, 그러나 현명한 사람들은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그 이전의 세계는 어떻게 생겼으며 또 어떻게 작용할까 하며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바로 그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고 있는 내 이야기가 매우 소중하며 또 뜻깊은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지구에서 0.1%에 속하는 매우 뛰어난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 이야기는 얼핏 들으면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 이야기는, 자,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런데 어떻습니까? 뭘 먹으면 좋습니까? 이런 얘기가 거의 없어요. 다 먹어라 그럽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라. 단지 70%에서만 멈춰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좋으냐 저것이 좋으냐, 이래도 상관없고 저래도 상관없습니다. 벌어진 일에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 이전에 어떤 원인이 더 중요한 것인가가 중요하지, 벌어지고 난 다음에는 어차피 환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걸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위하려면 먼저 상대를 가슴에 품어라. 또 상대를 이기려면 먼저 상대를 마음에 품어라. 그리고 세상을 차지하려면 먼저 세상을 내 안에 품어라. 이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는 소공자의 병법입니다. 그러니까 쟤랑 싸울 때는 뭘로 싸울까요? 남들은 그런 걸 얘기해요. 칼로 싸울까요? 총으로 싸울까요? 그런 걸 나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상대를 이기려면 저 사람을 가슴에 품어라 라고 말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품으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싸운다고 반드시 이기는 건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상대가 되었든 아니면 바라는 것이 되었든 그것을 눈앞에 마주하고 있으면 그것은 내가 바라는 대로 될 확률이 50%밖에 안 됩니다. 이미 벌어진 상황에서는 내가 이긴다고 해도 이길 수 있는 확률은 50%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싸움 또한 마찬가지로 눈앞에 있는 적과 싸워서 이길 확률은 많아야 50%입니다. 때문에 잘 싸우는 장수는 싸우기 전에 먼저 머릿속에서 100번 이상을 싸워서 이기고 그때 싸웁니다. 그러니까 마주 하기 전에 머릿속에서 100번 싸워서 이기는 생각을 하고 싸워서 이긴다는 걸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싸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머릿속에서 이기는 스토리를 계속 창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긴다, 제가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나오면 어떻게 한다, 이걸 계속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싸우는 장수는 사실 싸우지 않고 적을 통째로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100번 하다 보면은 나중에서는 적을 싸우지 않고 온전하게 놔둔 상태로 이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손자가 말하는 최선의 승리입니다. 그 손자도 이걸 말하려고 하는데 이걸 일반인들은 못 알아듣죠. 이걸 싸우지 않고 어떻게 싸우나, 싸우지 않고 어떻게 이기나 라고. 그러니까 100번 동안 머릿속 안에서 싸울 걸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은 결국에 가서는 상대편한테 적도 안 죽고 나도 안 죽고 아무도 안 죽고 그리고 내가 이길 수 있는 그런 묘안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손자가 말하는 최선의 승리입니다. 상대를 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누구를 위한다 그러죠? 자식을 위하든 누구를 위하든 상대를 위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를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이렇게 가슴에 품어야 그때 진심으로 상대를 위하는 사랑이 나갑니다. 바라는 것이 있으면 먼저 그 바라는 것을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바란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는 무슨 회사를 크게 잘해서 성공해야 되겠다, 그럼 그 회사를 마음에 품고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하게 물건만 팔 생각을 하지 말고. 또 학창시절에는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를 먼저 마음에 품어야 그 학교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무슨 고등학교에 가야지 하면 그 학교를 가슴에 품어야, 물론 요즘은 이제 점점 자꾸 민주주의라 그래서 자꾸 이제 지역 이런 것도 없고 선택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학교에서 이렇게 투표해서 뽑고 간다 그러면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은, 내가 선택해서 가는 것이라면은 그 학교를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품지 않고 성적만 가지고 가려고 그러면은 떨어지기가 쉽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를 먼저 마음에 품어야 그 학교에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바라는 학교하고 거리감이 있으면, 뭔가 저 학교는 뭔가 이렇게 마음에서 거리감이 있으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그 학교에 떨어집니다. 어떤 그 고등학생은 자기는 꼭 대학교 간다 그랬어요. 꼭 대학교 간다고. 근데 사실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그 집 부모들도 네가 어떻게 대학교 가니? 그래가지고 대학교는 한 군데만 원서를 내고 나머지는 다 전문학교를 원서를 냈어요. 근데 이상하게 전문학교는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대학은 붙었어요. 이런 것 같은 겁니다. 자기 마음에서 난 대학 간다, 그래서 마음 품고 있으면 대학 갈 수 있어요. 성적하고 상관없이. 물론 성적하고 시험을 봤으니까 성적이 관계됐겠죠. 그러나 전문학교는 다 떨어졌는데 대학은 붙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먼저 합격하고 나중에 붙는다는 소공자의 올머리 작전입니다. 이런 게 바로 올머리예요. 때문에 나는 끝에서 시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격한 데서 시작하라 이거예요. 합격을 향해서 가지 말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모두 공감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성공해본 사람은 내 말이 그렇다라고 공감 간다, 이런 얘기예요. 또 운동선수들도 이 이야기를 알고 있어야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딸 수 있습니다. 금메달 따려면 머릿속에 내서 많이 해봐야 돼요. 그거를 그냥 덮어놓고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 먼저 금메달을 가슴에 품고 또 그 다음에 자기랑 같이 시합할 상대 선수들을 마음에 품어야 그 선수를 요리할 수 있는 올머리가 작동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어렵게 이기는 생각에서부터 자꾸 생각하다 보면 점점 더 쉬워져요. 그러면 점점 더 쉽게 이겨나가다가 나중에는 한순간에 이기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시합에 나갔을 때 그때는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을 순간적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걸 잘 몰랐어요, 사람들이 특히나. 근데 요즘은 여러분들이 몸을 써서 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게 단지 몸을 쓰면 입자가 하는 거고, 입자도 파동이 해야지 하는 거예요. 파동이 안 하면 입자가 안 움직여요. 근데 이 세상은 우주입니다. 우주에는 파동이 먼저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은 그게 단순하게 생각인 것 같지만 몸을 쓴 것하고 똑같아요. 생각에서 여러분들이 몸을 쓰면 지금 몸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그게 메모리가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실제로 할 때는 몸이 그대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습관도 만들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짜 시합에 나갔을 때 그때는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을 순간적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올머리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미리 취해놓고 미리 얻어놓고 현실에 임하는 것을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그렇게 정신이 있는 현실을 그대로 만들어내는 것이 사이파워 능력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종의 정신력의 기적입니다. 이기는 생각을 계속하다 보면 처음에는 어렵게 이기다가 점점 수월하게 이기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면서 나중에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묘안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가슴에 품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종의 사랑입니다. 적도 나도 아무도 다치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그런 묘안인 것입니다. 그리고 손자는 이런 묘안을 최선의 승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차지했다요 반드시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한 세상을 차지했다가, 그 사람들이 대통령이 됐다는 건 이 세상을 차지한 거예요. 차지했다가 결국은 그로 인해 멸망한 사람들입니다. 비극이에요. 이 나라 땅 기운이 작용을 해요, 사실은. 근데 일대 대통령부터 다 그랬어요.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아직까지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겠어요? 그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세계 모든 독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세상을 차지한 뒤 나라와 백성을 가슴에 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리사욕에 가슴을 채웠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당한 것입니다. 차지했으면 나라를 위하고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살면 되는데 그때 거기에 자기 이익이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그걸 사리사욕을 먼저 채웠다 이거예요. 그게 결국은 전부다. 이젠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요 다음번 때도 더 두고 보고 그 다음번쯤 되면 이제 서로 안 하려고 그럴 겁니다. 아마 그래서 대통령 없는 나라가 되면 그 지구에서 가장 좋은 나라가 될 수도 있어요.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대통령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대통령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세상에 드러난 것뿐입니다. 이렇게 세상 모두에게 일어나는 법칙을 우주의 원리라고 합니다. 손자의 병법 역시 우주의 원리에 입각한 병법서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근데 나는 이 감사라는 말은 난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할 말이 감사밖에 없기 때문에 감사라고 안 말할 수가 없어요. 자꾸 감사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꾸 무슨 나보고 뭐 저 기독교 믿는 사람 아니냐고 그러는데 그쪽에서 하도 감사를 많이 써가지고 근데 그쪽 감사하고 내 감사는 좀 틀리는 겁니다. 여기서 감사라는 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감정이나 또 종교적인 헌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감사라는 것은 감사야말로 진짜 세상과 내가 하나가 되는 연결고리입니다. 그 여러분들도 감사해 보세요. 저 사람 감사하다. 그럼 저 사람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감사라는 걸 통해서 이 물건이 소중하고 감사하다. 그러면 소중하고 감사하다 그러면 이것과 나랑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연결이. 그래서 내가 말하는 감사라는 건 그런 연결고리를 뜻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내가 말하는 감사는 심정이 아니라 하나됨을 뜻하는 고리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와 같은 고리를 감사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안 하고 감사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모두를 감사하십시오. 왜냐면 어차피 여러분들과 같은 재료의 같은 종류입니다. 그러면 원하는 세계가 마음에 들어옵니다. 이것이 먼저 마음에 품고 그리고 누리는 길입니다. 마음에 들어와야지 여러분들이 품을 수가 있고 그 세계에서 살 수가 있어요. 품지 않으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세상이 돼버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감사하라. 그리고 사랑하라. 그러면 손에 쥘 것이다. 성경도 이와 같은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진리입니다. 내가 한 이 말도 얼핏 들으면 지금 성경 같죠 여러분들. 감사하라. 그리고 사랑하라. 그러면 손에 쥘 것이다. 내가 한 이 말도 성경처럼 들리는 이유는 바로 우주의 원리에 의해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감사 상태를 알면 그때부터 진리가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손자가 말한 병법도 그 뜻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손자병법입니다. 견승불과 중인지소지 비선지 선자야 전승이천 하왈선 비선지 선자야. 누가 보아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승리는 최선의 승리가 아니다. 전쟁에 승리하여 천하 사람들이 모두 잘했다고 말해도 최선의 승리가 아니다. 누가 보아도, 이 대중들이 다 봐도 이겼네, 이런 건 최선의 승리가 아니다 이거예요. 또 전쟁에 승리해서 천하 사람들이 모든 대중들이 다 잘했다고 말해도 그건 최선의 승리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보아도 알 수 있는 승리는 최선의 승리가 아닙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초등학교 2, 3학년 학생과 싸워서 이긴 승리는 승리이긴 하지만, 이기죠. 고등학생이 초등학교 다니냐고 싸우면 이기죠. 승리이긴 하지만 최선의 승리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어처구니 없는 승리입니다. 때문에 모두가 보고 잘했다고 말하는 정치나 승리는,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보고 잘했다는, 아까 그런 그 중우정치, 모두가 보고서 대중이 선택하는, 잘했다고 말하는 그런 정치나 승리는 그것이 승리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결코 잘한 승리는 아닌 것입니다. 대중이 보고 아는 승리는 그것이 승리라 하더라도 결코 잘한 승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대중은 가난하고 또 없으면 폭력을 휘둘르는 폭민과 빈민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고 추호 부위 다력 견 일월 부위 명목 문내 정부 위총이 가을에 가벼운 깃털을 들었다고 하여 힘이 센 것이 아니며 태양이나 달을 보았다고 하여 눈이 밝은 것이 아니다. 태양이나 달을 보면 눈이 밝은 게 아니고 눈이 아픕니다. 지금 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내 앞에는 지금 이 라이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나 지금 태양 속에서 지금 강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눈이 밝은 게 아니고 눈이 너무 아픕니다. 또 그것은 천둥 소리를 들었다고 하여 귀가 밝다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다. 천둥 소리 들었다고 해서 귀가 밝다고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렇듯이 새털을 들었다고 해서 힘이 센 것이 아니고 태양과 달을 보았다고 해서 눈이 밝은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대중은 그걸 본다 이거예요. 대중이 모두 보고 들어서 아는 것은 마치 가을 하늘에 휘날리는 새털을 들고 힘이 세다고 하는 것과 같고, 또 태양이나 달을 보고 눈이 밝다고 하는 것과 같으며 천둥 소리를 듣고 귀가 밝다고 하는 것과 같으니 이것은 모두 최상의 판단이 아닌 것입니다. 대중은 눈앞에 작은 이익을 따르고, 조그만 이익을 주면 대중은 거기 확 쏠려요. 작은 이익을 따르고 끝내는 목숨이 위태로워도 그것이 왜 위태로운지 알지 못합니다. 그냥 조그만 이익만 주면은 막 따라가지, 이게 지금 먹고선 죽는 건지 안 죽는 건지 모르고 위태로운 줄 모르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대중의 선택을 빈민주의라고 했던 것입니다. 대중은 가난해서 작은 이익에 만족할 뿐 질 높은 선택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 질 높은 선택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대중은 모른다 이거예요. 때문에 민주주의는 국민을 위하는 척하면서 대중을 위해 작은 이익을 베풀면 많은 대중들은 그 정부를 따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중우정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조그만 이익 베푼다고 해서 좋아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지. 그리고 갈머리 쓰는 정부 대부분 보면은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갈머리 쪽을 많이 씁니다. 아주 뛰어난 것들이 아닌다면은. 때문에 진짜 잘한 승리는 대중이 알 수 없어요. 그럼 뭐 대단히 뛰어난 거냐, 그런 게 아니에요. 대중이 알 수 없는 지극히 평범한 평범 이하의 승리인 것입니다. 이런 걸 대중은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파동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지 소위 선전자 승어 역승자야 고선 전자지승야 무지명 무용공 고기 전승 부트. 조금 내가 발음이 이상하면 자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냥 한글이 아니기 때문에 읽으려면 혀가 아파요. 옛날에 소위
전쟁을 잘한 사람은 이기기 쉬운 데서 이긴 사람이다. 그러므로 잘 싸우는 자의 승리에는 지혜로운 이름도 없고 용맹스러운 공도 없다. 오히려 그가 싸운 승리에는 한치의 어긋남도 없는 것이다. 예. 이 원래 실력이 뛰어난 사람은 척을 하지 않습니다. 척 아시죠? 잘난 척, 뭐 못난 척 할 때 척을 하지 않습니다. 잘난 척을 하는 사람은 이른바 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력이 있으면 쉽게 하고 실력이 없으면 어렵게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차가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다른 물건이 고장 났을 때 수리를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있죠? 운이 좋아서 실력 있는 사람한테 맡기면, 실력 있는 사람 만나는 게 운이 좋아가지고 실력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쉽게 일찍 고칩니다. 그리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왜냐면 5분이면 고쳤기 때문에. 뭐 많이 받을 것도 없죠. 딱 필요한 거 그거 하나만 갈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해요. 그러나 운이 나빠서 실력 없는 사람한테 맡기면 몇 날 며칠을 고칩니다.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는 어디가 고장났는지 몰라서 여기저기 모두 뜯어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 날을 고쳤다고 하면서 수리비도 많이 달라고 합니다. 본인의 실력이 없는 것은 모르고 어렵고 힘든 것을 고쳤다며 잘난 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옛날에 차 고칠 때 보면 난 벌써 알아요. 이 사람이 실력이 없다는 걸 대충 보면 알 수 있어요. 실력 있는 사람은 금방 고치는데 실력 없는 사람한테 가면은 차를 오히려 망가뜨려요. 망가뜨리고 또 고쳐요. 그렇게 해서 수리비가 엄청 올라가요. 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못 고치는 사람은 오히려 돈을 많이 받고 잘 고치는 사람은 돈을 못 버는, 이런 건 좀 뭔가 좀 잘못되어 있는 거지만 어쨌든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본인이 실력 없는 것은 모르고 어렵고 힘든 것을 고쳤다며 잘난 척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자신의 실력을 모르면 이렇게 도리어 큰 소리 치는 것입니다. 때문에 실력 있는 사람은 오히려 명성이나 공적이 없는데 실력 없는 사람은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잘난 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력자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쉽게 고치지만 실력이 없으면 여기저기 뜯어보며 멀쩡한 것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싸우는 사람은 한치의 실수도 없이 쉽게 싸워 이깁니다. 잘하는 사람은 딱 꼭 필요한 것만 해고 딱 점 하나 그것만 하면 되는데 못하는 것들이 여기저기 건드려가지고 다 쑤셔가지고 망가뜨려놔요. 불특자, 기소조필승, 승이 패자야. 어긋남이 없는 것은 그의 조치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니 이미 패한 자에게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 원래 이기는 사람, 승자는 철저한 올머리를 통해서 벌어질 일을 미리 계획합니다. 그러면 사이퍼가 그렇게 되도록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손자는 이것을 이미 패한 자에게 승리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이겨놓고 싸우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면 손자병법은 읽을 필요 없어요. 생각을 통해서 벌어질 일을 계획하고 또 계획하면 그것이 뒷마음의 각인이 되어 그렇게 불러드립니다. 이것을 사이퍼라고 합니다. 일반 대중은 이렇게 사이퍼를 통해 이루어진 승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안 보이는 세계에서 벌어진 거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쉬운 거예요. 일반 대중이 보면 실력 있는 사람을 고치는 건 아주 쉬워요. 그거 하나 쪽쪽 하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이거예요. 이게 사실은 대단히 별건데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루어진 지극히 평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들이 안다면 그것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대중들은 그렇게 쉽게 하면은 운이 좋아서 저 사람이 쉽게 고쳤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운동선수들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긴다는 걸 생각해서 그렇게 사이퍼를 통해서 이기면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노력을 모르고 그들의 그 사이퍼 노력을 모르고 단지 운이 좋아서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운이라는 것은 일반 우리가 보통 하는 운은 안 보이는 세계에서 일어난 사이퍼를 말할 때 쓰는 대중용어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 사이퍼라는 단어가 세상에 많이 안 알려졌어요. 그런 대로 지금 좀 알려졌지만 많이 안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이퍼를 알면 이제
운이라는 말은 필요 없어요. 왜냐면 운이라는 말은 우리 모르는 안 보이는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을 우리는 그냥 뭉뚱그려서 그걸 운이라고 그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이파워를 알면은 운이라는 단어는 없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뛰어난 사람은 상대편 사람의 뒷마음을 읽습니다. 이게 이제 뛰어난 사람과 안 뛰어난 사람 차이예요. 대중과 대중 이상의 사람은 뒷마음을 읽고 대중은 그냥 벌어진 일, 결과만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상대방의 행동을 통해 그 이면의 속셈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서민을 위해서 무언가를 베푼다면 뛰어난 사람은 그것이 대중을 속이기 위한 얄팍한 이김을 눈치채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대중은 그 예측이 들어맞았을 때, 이제 그때 들어맞았을 때, 그때 속았다는 것을 알아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저게 전부 다 헛된 짓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이제 폭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플라톤은 민주주의를 폭민정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대중은 작은 이익 앞에서 왜 이와 같은 혜택을 베푸는지 그 까닭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이익을 받으면 만족을 하지 왜 이런 걸 저 사람이 나한테 베푸나 하는 걸 알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대체로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 하나인데 그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서로 다릅니다. 저 사람이 바라보는 세상과 내가 바라보는 세상과 또 옆 사람이 바라보는 세상과 서로 같은 세상인 것 같지만 달라요, 사실은. 이렇게 서로 다른 시선을 통해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까닭은 서로 간에, 이 사람과 저 사람 간에 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격은 레벨이죠. 격이 낮은 사람은 마음 안에 자기밖에 없고, 격이 낮은 사람은 오로지 자기밖에 없어요. 내 거 하면서. 그보다 격이 조금 높은 사람은 마음속에 자기 식구들만 있습니다. 내 식구. 이렇게 격에 의한 범주를 우리는 보통 통이라고 말합니다. 통이 크다 하는 사람은 범주가 좀 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통이 큰 사람은 마음 안에 자기 식구뿐만 아니라 온 나라 국민 전체가 들어있어. 나라 전체가 다 들어있다 이거예요. 자기 식구뿐만 아니고. 그런 사람 통이 크다 이거예요. 들어있어서 그들은 이 온 나라 국민 전체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합니다. 또 무언가를 합니다. 이렇게 통의 범주는 나로부터 시작해서 가족, 또 내 나라, 또 전 세계, 그리고 온 우주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구하고 간직한 자기 세계가, 그러니까 내 나라, 온 우주, 이렇게 그런 자기 세계가 있는 사람은 그 세계가 곧 자신의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들어있는 여러분들의 자기 세계가 곧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슴에 원하는 세상을 품고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나마 자기락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락도 위해서 살아요. 근데 자기도 없고 그냥 품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이 사람들은 추구하는 세계가 마음 안에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격이 가장 낮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많이 나왔어요. 대학교 나왔어도 이런 사람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 안에 추구하는 세계가 없으면 그 사람은 관심이 온통 마음 바깥에 있어서, 그러니까 자기 안에 없으니까 이제 마음 바깥에 쏠리는 거예요. 마음 밖에 있어서 밖의 세계를 비난하고 헐뜯는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자기 세계가 있는 사람은 그 세계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그게 인생이 되는데, 그것이 없는 사람은 바깥의 세계를 보고, 왜냐면 자기하고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맨 헐뜯고 욕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밤낮 그 남을 헐뜯고 이렇게 욕하는 걸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공연히 세상을 탓하며 욕하고 또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비방하며 흉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어쨌느니 저쨌느니, 저거 뭐 죽일 놈이니 어쩌느니 하면서 그렇게 비방한다 이런 얘기예요. 세상은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다스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나보다 더 큰 세상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세상, 오늘 갑자기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도 그럼 나 우주를 품어야 되겠다, 이런 우주가 안 들어와요. 좁은 사람한테는 우주가 안 들어가요. 그럼 이 나라를 품어야 되겠다, 이것도 안 들어가요. 일단 여러분들은 자기 가족부터 또 자기 자신부터 락도 먼저 잘 다스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하는 세계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은? 그때 자신감이라는 게 생깁니다. 근데 들어오지 않으면 자신감이 안 생겨요. 근데 난 자신이 없다는 얘기는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 일 좀 할래? 그럼 그 일이 자기가 마음 안에 들어와요. 자신감이 생긴 사람은 마음에 들어와. 그래서 잘해. 근데 벌써 그 일이 나한테 들어오지 않는다. 그럼 벌써 자신감이 안 생겨요. 그럼 뭔가 실수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자신감이 생겼을 때 나는 그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자꾸 하다 보면은 그 세계가 점점 내 안에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세계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일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일이 나보다 크다 그러면 들어오질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일을 어렵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꾸준히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그 세계는 차츰차츰 마음의 문을 비집고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포기하지 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결하려고 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야 돼요. 원하는 해결되길 바라지 말고,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해결 못해요. 원하는 대로 해결하려고 하면 차츰차츰 그 문제가 내 안에 들어와서 어느덧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이 그 일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결하는 게 라기보다도 자신감이 생겨야지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결하는 거예요. 자신감이 안 생기면 여러분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실수밖에 할 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발전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향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향상은 곧 계속해서 하는 계속의 대가입니다. 고손전자, 입어불패지지, 입을 실적 지폐야, 시고승병 선승 이후부전, 패병선전 이후구승. 그러므로 전쟁을 잘하는 자는 애초부터 패배하지 않을 태세를 갖추고, 또 적이 패배할 요소를 포착하는데 실수하지 않는다. 이런 까닭에 승리하는 군대는 먼저 이기고 뒤에 전투를 구하고, 패배하는 군대는 먼저 싸우고 뒤에 승리를 구하는 것이다. 이 말은 전쟁을 잘하는 장수는 애초부터 패배하지 않을 태세를 갖추고 적이 패배할 수 있는 요소를 포착하는데 실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먼저 든든하게 태세를 갖춰 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뭔가 우리 무게를 전부 다 무기를 만들어서 누가 쳐들어오더라도 우리가 패배하지 않게끔 태세를 갖춰 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적이 패배할 수 있는 요소를 포착해서 쳐보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때문에 이기는 자는 승산이 확실한 뒤에 전쟁을 하고, 이길 수 있는 게 확실한 뒤에 전쟁을 하고, 패배하는 자는 덮어놓고 전쟁을 시작한 뒤에 승리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그 싸우고 바라는 자는 져요. 그러나 이미 승산이 확실한 뒤에 싸우는 자는 자신감이 있고, 그러면 또 자신감이 있어서 상대편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얼마 전에 지난주에 우주의 6대 원칙을 공부했습니다. 생각나시죠? 6대 원칙. 그 중에 하나가 이 대가의 원칙입니다. 얼핏 들으면 말은 쉽잖아요. 대가. 근데 대가의 원칙은 A와 B 사이에 C가 발생하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A 하면 B가 되는 게 아니고 A와 B 사이에 C가 발생하는 것이 대가다, 이런 얘기예요. A라는 어려움을, 아까도 얘기했죠, 어려움을 B처럼 계속하면 B가 계속이에요. C와 같이 향상한다 라고 할 때 향상 곧 계속한다의 대가인 것입니다. 아셨죠? 그런 의미에서 하기 싫고 귀찮아도 매일매일 충실하게 꾸준히 계속하면 그 대가는 보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기 싫고 귀찮아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하면은 이때 계속에 대한 대가는 보람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보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대가는 매사에 감사하며 세상과 하나가 되는 조화라는 대가입니다. 조화는 곧 세상과 하나가 된 가장 큰 대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우주와의 조화를 여러분들이 얻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미 우주를 손에 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우주를 주려고 그러면 안 줘지죠. 보이지도 않고.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이 커서 우주랑 하나가 되면 여러분들은 우주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조화를 알고 처음부터 망하지 않을 올머리를 쓴다면 그 장수는 애초부터 패하지 않을 태세를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를 항상 주시하며 상대가 패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여 얼른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승리하는 군대는 먼저 이겨놓고 당연히 패할 상대를 이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주의 원리를 모르면 무조건 싸워서 이기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싸워서 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기고자 하는 뒷마음에 기가, 즉 에너지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싸우면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벌써 기가 약한 거예요. 뒷마음이. 근데 벌써 이길 승산이 분명하다 하면 뒷마음이 벌써 승산이 완전히 빵빵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고 하면 이긴다는 얘기예요. 잘 들으세요. 이 세상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리고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의 원칙을 터득해야만 합니다. 사실 대가의 원칙은 올머리 가운데 가장 힘든 계산법입니다. 왜냐하면 A, B가 아니고 C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가의 원칙을 터득하면 경영의 신이 되는 것입니다. 경영을 잘한다는 것은 대가의 원칙을 잘 아는 거예요. 어떤 대가가 오는가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제라는 법이 생겼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도 얼마 전에 생겼어요. 그 최저임금제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고 살기 위한 최저의 임금을 보장해 준다는 법입니다. 법이 보장인 거예요. 대가의 원칙 계산법에 의하면 A는 가난한 사람, 그죠? 가난한 사람들에서 B는 보장된 임금입니다. 다시 한번 계산하면 A는 가난한 사람, B는 곧 보장입니다. 그러면 C, 보장에 대한 대가 C, C는 무엇일까요? 뭔가 같아요? 가난한 사람에 의해서 최저임금을 나라가 보장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세금. 네? 세금 올라가. 세금, 무슨 세금 올라가? 답은 실직입니다. 실직. 잘렸어요. 좀 잘 살아보려고 그랬더니 다 잘라버렸어요. A는 가난한 사람, B는 보장, 그리고 그 대가인 C는 실직입니다. 아예 잘려버렸어요. 어떤 결과가 올지도 모르고 단순하게 위한다는 마음 하나로 이와 같은 법을 만들면 그 결과는 전혀 엉뚱하게 뜻밖의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한 머리를 갈머리라고 합니다. 아, 그래, 최저임금제로 해서 저 사람은 해주면 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좋겠지. 생활이 보장돼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갈머리다, 이거 자기 갈머리. 그러니까 좋겠지 않은 갈머리. 그랬더니 엉뚱하게 C가 뭘 나냐면 실치당했어요. 이렇게 단순한 머리를 갈머리라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니까 임금을 법으로 보장해주면 안심하고 잘 살 수 있겠지 하는 그런 한 방향의 생각이 이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때문에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를 예측하는 대가의 원칙을 터득해야만 합니다. 어긋남이 없이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옛날에 그 일본에도 보면은 한동안에 일본에 전쟁도 됐고 그래서 경제가 무척 나빴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융자 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 융자를 못 갚으니까 전부 다 회사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그래도 나름대로 그 경영을 잘했던 회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일본에서는 내셔널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파나소닉이라고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걸 한 사람이 마시다 호노스케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융자 받은 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가서 뭐라 그랬느냐? 아니, 회장님, 좋은 의견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있는 사원들을 한 몇십 %를 잘라버리십시오. 자르면은 갚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쓰시다가 어떻게 했겠어요? 아, 그렇습니까? 계산을 하면 그렇죠. 잘라 임금도 덜 주고 그러니까. 그래서 마쓰다가 오케이 했으면 되는데, 마쓰다가 내가 망하면 망했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가십시오. 그리고 쫓아버린 거예요. 자, 그럼 어떤 대가가 왔느냐? 바깥에서 모든 이사급 이상 모든 직원들이 전부 다 바깥에서 결과가 어떻게 되나 아무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회장이 안에서 잘라버리죠. 이랬으면은 거기서 사람들 보라고 가겠어요. 뭐라고 욕하면서 갔을 겁니다. 근데 안에서 회장이 단호하게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니까 뒤에서 듣는, 복도에서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감정이. 그래서 결국은 한 명도 안 자르고 마쓰시다 고노스키에 있는 전 직원들이 물건을 가지고 바깥에 길바닥에 나가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바닥에서 파니까 또 사람들이 뭐라고 물어봤겠어요? 아니 이걸 왜 여기서 팝니까? 그러니까 지금 회사가 이런데 우리 회장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안 자르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감동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들은 하나도 못 파는데 마쓰시다 고노스키는 내 회사는 물건이 하나도 없이 다 팔렸어요. 그게. 그래서 오늘날 마쓰시다 고노스키네 회사가 세계 일본에서 최고의 회사가 됐던 겁니다. 이런 게 대가예요. 그러니까 마쓰시다 고노스키가 만약에 계산으로 해서 직원을 다 잘라라 이랬으면 마쓰시다 고노스키가 망했을 텐데 마쓰시다 고노스키가 난 이걸 지키겠다 했기 때문에 그 대가가 바로 자기 직원들이 또 자기네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도 더 강해졌고. 그래서 마쓰시다 고노스키는 원래 우리나라도 있죠. 노조. 마쓰시다 고노스키가 꼭 노조 할 때 자기가 가요, 거기를. 그 노조 가면 안 되잖아요. 자기는 거기 창업자인데. 노조라는 건, 그래서 마쓰시다 고노스키가, 이거 여기 우리 회사 노조인데 내가 안 오면 누가 옵니까? 거기 가요. 그러니까 거기서 센 말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마쓰시다 고노스키네 노조는 또 노조를 막 장려해줘요. 마쓰시다 고노스키가. 근데 장려해주지만 힘 못 쓰는 노조입니다. 거기 노조위원장이 마쓰시다 고노스키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마쓰시다 고노스키를 경영의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지도자가 벌써 이런 머리를 쓰는 거하고 그 진짜 사원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걸 그냥 수단으로만 사용하려고 그러지 말고. 대부분의 이 어리석은 지도자들은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나중에 우리나라 대통령들처럼 다 대통령의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 어느 누가 됐든지 간에. 대통령 하실래요? 좋은 거예요. 그 세상 차지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 어긋남이 없이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핵심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일을 모르는 사람은 풀어야 할 핵심은 말하지 않고, 일을 모르는 사람은 핵심은 꼭 숨겨요. 자꾸 빙빙 돌려서 말해서 엉뚱한 답을 듣고 움직입니다. 그러면 곧 큰 재앙이 따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미국에서 아주 좋은 제품을 쓰다가 그것을 한국에 수입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다 보급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국에 있는 판매회사한테 소개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판매회사는 처음 외국 제품을 다루어 보는 것이라 여러 기관에 문의해서 드디어 팔 수 있는 그런 수입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법적 저기를 다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일을 시작했는데 얼마 후에 그 회사는 엄청 많은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왜냐? 그 사장이, 그 판매하는 그 사장이 먼저 그 회사에 가서 나라한테 물어볼 때 수입 절차는 같은 건 물어보지 말고 내가 이러이러한 물건을 가져와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으면 나라에서 그건 안 됩니다. 우선 자를 수 있었을 텐데 가서 수입해서 판매하는 것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하는 방법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또 모든 걸 전부 다 서류까지 전부 다 그 법적 자격을 다 땄어요. 따서 시작하고 쫄딱만한 회사가 그 회사입니다. 예. 그 판매자는 문의할 때 어떤 조건으로 수입하는지 수입 절차만 문의했지 수입이 되는 종목이 아닌지 이 종목이 수입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 그건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입할 수 없는 물건을 팔았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결국은 처음부터 어느 나라에서 어떤 물건을 수입하려고 하는데요 하고 물었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을 수입 관세까지 물어가며 수입해서 쫄딱 망한 케이스가 바로 그 회사입니다. 머리가 그렇다 이거예요. 갈머리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핵심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대화를 할 때 핵심을 숨기고 말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 이상하게 핵심을 말해야 되는데 그걸 숨기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 빙빙 도는 언저리 얘기만 하죠. 또 사람들은 돈을 번다고 하면서 돈을 버는 길은 모르고 무작정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로자는 일할 만큼 노동의 대가를 받겠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돈 버는 길은 아닙니다. 그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돈 버는 길이 아니에요. 사실 일과 돈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때문에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많은 돈을 버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돈 버는 것은 또 다른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야, 내가 이 정말 개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만들면 개들이 잘 사 먹겠지. 개들이 먹긴 먹죠. 근데 개들이 돈이 없는데 사 먹질 않죠. 그럼 그 사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파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가 되기 싫은 사람은 들을 필요 없습니다. 내 얘기를 아셨죠?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가난에 대한 자기 분노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부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은 앞마음이기 때문에 힘들면 안 하고 또 귀찮으면 포기해서 돈과 연결이 되기도 전에 먼저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지금 살고 있는 자신의 처지가 스스로 용서할 수 없을 만큼 분노가 일어난다면 그때 뒷마음이 돈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가 사는 자기 지금 현재 자기 생활에 뭔가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자기 분노가. 그걸 용서하면 안 돼요. 밤낮 라면이나 먹고 살지. 난 라면을 사랑하니까. 그러면은 계속해서 라면 먹는 거예요. 라면 먹고 사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자신의 처지가 스스로 용서할 수 없을 만큼 분노가 일어난다면 그때 뒷마음이 돈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뒷마음이 돈을 끌어들이면 그때 앞마음은 아무리 힘들고 귀찮아도 벌떡 일어나 뒷마음의 지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필요할 때 자의식의 눈치를 보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할 일을 즉시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자기 자신에 대해 스스로 용서할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면 그 사람은 어느덧 벌써 부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부족한 자신도 바뀌고 또 부를 향한 뒷마음의 노력도 크기에 어느새 벌써 부자가 된 것입니다. 자신의 뒷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와 같이 자기 분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나는 그럼 뒷마음을 움직이나? 자기 분노가 일어나면 그때 분노는 뒷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분노가 일어나야지 자기 뒷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또 이 반면에 자기 분노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아주 골치 아파요. 왜냐? 자기 분노가 없는 사람은 갖지 못한 자신은 탓하지 않고 가난한 자신은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잘 사는 사람을 탓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 즉 부자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 이런 사람들은 돈밖에 모르는 부르주아니 또 물질 만능주의자니 하면서 돈 가진 사람을 욕하는 것입니다. 뒷마음이 부자가 되고자 하면 자기도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 앞마음이 그런 사람을 보고 욕을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신이 남의 부를 헐뜯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신이 남의 부를 헐뜯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추구하는 세계가 없으면 자기 밖의 세상을 헐뜯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추구하는 세계가 있으면 그걸 하기에도 바빠요. 그러니까 남이 남을 헐뜯을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 안에 세계가 없으니까 맨 남 보고 헐뜯는 거예요. 왜냐면 남을 보면 헐뜯을 거밖에 없어요. 자기랑 비슷한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 사람은 가난한 사람도 헐뜯어요. 부자만 헐뜯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질 수 없는 태세를 갖추는 것이 승자의 길이라면, 질 수 없는, 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 태세를 갖추는 것이 승자의 길이라면 없어도 가난할 수 없는 이득의 눈을 갖추는 것이 부자의 길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가난할 수 없는, 그래, 나는 가난해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이득이 있어야 돼. 이득을 찾는 방법. 그런 눈을 갖추는 것이 부자의 길입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결코 손해보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손해인지 아닌지 몰라요. 인간적인 마음만 가지고 하지. 이런 까닭에 부자가 될 사람은 먼저 뒷마음이 부자가 된 다음에 일을 하고, 그런 사람은 먼저 뒷마음이 부자가 된 다음에
그런 사람이 일을 하면은 그런 사람은 항상 돈이 되는, 부자가 되는 그런 일을 한다 이거예요. 또 가난한 사람은 무턱대고 일을 하면 부자가 되는 줄 알고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새벽부터 나가서, 요즘은 그것도 어느 정도 벌어요. 새벽부터 나가서 하루 종일 청소하는 사람은 그 사람 훌륭하죠. 뭐 직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산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도 자신의 삶에 손해를 막고 핵심을 분명히 하며 그리고 뒷마음을 통해 건강하고 여유있게 그런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뒷마음에 정한 대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